엄마, 이 카드 쓰면 안 돼? 우리 너무 배고파. 안 돼. 이건 정말 끝장났을 때 쓰는 거야. 그렇게 말하던 엄마가 마트 탈의실에서 싸늘하게 발견됐습니다. 유품 속에는 번호도 이름도 없는 검은 카드 한 장. 엄마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카드만은 끝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15살 딸이 그 카드를 처음으로 긁는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첫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한 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형 백화점 식품관이 갑작스럽게 술렁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급 식재료를 고르는 손님들의 발걸음만 오가던 그곳에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 인력 대여섯 명이 통로를 막아섰습니다. 계산대 앞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그 중심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노년의 여성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단정한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떨리는 손 앞에는 5,000원짜리 어린이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지만 경호원의 제지에 곧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장면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몇 달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해 초가을, 인천 바닷바람이 거칠게 부는 언덕 꼭대기의 풍경으로 말입니다. 언덕 끝자락에는 낡은 3층 건물이 있었고 그 옥상에는 철제 계량기가 덜컹거리는 단칸방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15살 소녀 한가은이 7살 막내 동생 봄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중학교 졸업을 앞둔 소녀였지만 또래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겁이 많으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구석이 있었고 무엇보다 두 동생을 향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12살 남동생 준호는 창가에 턱을 괴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그 아이는 분노 표출이 빠르고 어른들을 쉽게 믿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얇은 이불 세 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는 거의 틀지 않았고 겨울이 오면 철제 계량기 옆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방 안 온도가 바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아이들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엄마 윤서연 덕분이었습니다. 서연은 38살의 여성으로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성격이었습니다. 과거 서린유통 본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시절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죠. 서연의 지갑 속 깊은 곳에는 무광 검은색 카드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그 카드는 서연에게 있어 일종의 금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카드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은이 빨래를 개다가 엄마의 겉옷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지갑을 줍다가 틈새로 검은 카드가 살짝 보였고 가은은 무심코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카드에는 아무런 글씨도 번호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광의 검은색 표면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엄마, 이거 뭐야? 가은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카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끝장날 때만 쓰는 거야. 절대로 그 전에는 쓰면 안 돼.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더 묻고 싶었지만 엄마의 눈빛이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카드를 다시 지갑 깊숙이 밀어 넣었고 그날 이후로
그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밥을 지어놓고 국을 끓여놓고 반찬통에 먹을 것을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6시 반이면 집을 나서 버스 2번을 갈아타고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푸드코트에서의 일은 고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조리하고 손님들의 불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점장 오승만은 실적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냉담한 사람이었고 계약직인 서연에게 수시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계약 연장 시즌이 다가오면 그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해 가을 서연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문제였지만 하루라도 일을 쉬면 그만큼 월급이 줄어들었고 그건 곧 아이들의 밥값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조리대 앞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놀라서 괜찮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체한 것 같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손끝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은 퇴근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계약 연장 심사가 코앞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가은을 조용히 불러 방 한쪽 구석에 앉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은아, 엄마 말 잘 들어. 네, 엄마. 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지갑에서 그 검은 카드를 꺼내 가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끝장나면 그때만 써. 그 전에는 절대 쓰면 안 돼. 알겠지.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은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왜 이러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두려웠을 뿐입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서연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가은은 검은 카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드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 앞바다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되새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이, 어떤 선택이, 어떤 후회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아이들 곁에서 보낸 그 밤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연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녘 가은은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며시 일어나 부엌을 들여다보니 서연이 냉장고 앞에 서서 반찬통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엄마, 뭐해? 가은의 목소리에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만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응, 그냥 미리 좀 만들어두려고. 너 학교 가면 바쁘잖아. 가서 자. 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는 여전히 검은 카드가 쥐어져 있었고 그 차가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출근한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가은은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을 정리하고 숙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11시가 넘어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은은 엄마의 휴대전화로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가은은 동생들을 재우고 현관문 앞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검은 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것, 정말 끝장나면 쓰라던 그것을 꼭 쥐고서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 가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의 전화를 받은 순간 가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한국어였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엄마가 마트 탈의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는 것, 시신을 인수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 가은은 어떻게 동생들을 깨웠는지, 어떻게 경찰서에 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장례식장 빈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국화꽃 사이로 엄마의 영정 사진이 보였고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2살 준호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아이는 누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반면 7살 봄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왜 사진 속에만 있는지, 왜 사람들이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 엄마 언제 와? 봄의 물음에 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고는 이웃에 사는 박춘의 할머니와 마트 동료 2명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친척과 왕래가 없었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았는지 빈소의 텅 빈 공간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춘의 할머니는 79살의 노인으로 평소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분이었습니다. 투덜거리는 말투와 달리 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서연이 바쁠 때면 아이들을 봐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가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불쌍한 것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 엄마가 너무 무리했어. 할머니의 품에서 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빈소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검은 양복에 흰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들어서자마자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고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이제야 왔는지, 내가 너무 늦었어. 가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에게 친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나 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은이구나. 나는 내 이모부야. 최성태라고 해. 엄마 언니 그러니까 내 이모 남편이지. 가은은 이모가 있다는 사실조차 처음 알았습니다. 서연은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어디론가 전화 한 통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은의 의아한 표정을 읽었는지 성태는 서글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엄마랑 이모가 사이가 좀 안 좋았어. 그래서 연락이 끊겼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찾아왔어야 했는데. 성태는 다시 눈물을 훔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진심 어려 보여서 가은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이 어른은 자신들 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춘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성태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살폈습니다. 오랜 세월 갖은 풍파를 겪으며 사람 보는 눈이 생긴 할머니에게 성태의 눈물은 어딘가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성태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은 앞에 몇 장의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가은아, 이모부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해. 이게 내 엄마 보험 서류야. 장례비도 내야 하고 옥탑방 보증금도 정리해야 하잖아. 이모부한테 맡기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가은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숫자들이 가득했고 15살 소녀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성태는 여기저기에 동그라미를 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서명하고 도장 찍으면 돼. 내가 미성년자니까 이모부가 대신 처리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때 박춘의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누구요? 갑자기 나타나서 애들한테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 애들 아는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성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웃분이시군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 이모부예요. 법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요. 아이들 보호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박춘의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라면 왜 여태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서연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어디 있었는데? 할머니의 추궁에 성태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죠.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할머니께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가족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면 곤란합니다. 성태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춘의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과 절차 앞에서 이웃 할머니의 선의는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가은은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성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고 봄은 언니 치마폭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가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기댈 어른은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지만 가은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성태는 옥탑방에 따라왔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며 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신발장 위 상자까지 꺼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가 남긴 검은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성태가 부엌 쪽을 뒤지는 사이 가은은 재빨리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 카드를 숨겼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본능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태는 한참을 뒤진 끝에 통장 2개와 각종 서류 묶음을 찾아냈습니다. 그것들을 서류 봉투에 넣으며 그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이모부가 보관할게. 나중에 너희한테 필요할 때 주려고. 준호가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왜 가져가요? 그건 우리 엄마 거잖아요. 성태의 눈빛이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부가 너희 대신 관리해 주려는 거야. 아직 어린 너희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겠어. 걱정 마, 나중에 다 돌려줄게. 준호는 더 따지고 싶었지만 가은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성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옥탑방을 떠났습니다. 박춘의 할머니가 현관 앞까지 따라 나와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은아,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할머니 번호 알지? 언제든 전화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가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태가 짐을 차에 싣는 동안 가은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옥탑방의 문이 쓸쓸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모든 기억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가은은 가방 속 검은 카드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것. 정말 끝장날 때만 쓰라던 그것. 아직은 아니야. 가은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은 끝장이 아니라고, 이모부가 도와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백미러로 아이들을 힐끗 쳐다보는 성태의 눈빛은 장례식장에서 보여주었던 슬픔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들의 삶은 보호가 아닌 통제 아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태가 아이들을 데려간 곳은 서울 인근이라는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는 1시간 넘게 달린 끝에 광명시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간 곳에는 3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빌라가 서 있었고 성태는 그 건물의 반지하로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은 발목 높이에 달려 있었고 그마저도 반쯤 시멘트 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햇빛이라고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둑한 공간이었죠.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습니다. 봄이 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7살 아이의 눈에도 이곳이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언니, 여기서 살아. 가은은 대답 대신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준우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성태를 노려보았습니다. 여기가 서울 인근이에요. 완전 시골 같은데. 성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깐이야. 돈 들어오면 바로 좋은 데로 옮길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성태는 그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반지하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들의 생활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성태는 처음 며칠은 라면과 김밥을 사다 주었지만 점점 집에 들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말라비틀어진 단무지만 남았고 가은은 남은 쌀로 죽을 수어 동생들을 먹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성태가 집에 있는 낮 시간에 갑자기 현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문을 발로 차는 소리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성태 이 자식, 문 열어. 이번 달 월세 언제 낼 거야? 벌써 석 달째잖아. 집주인이었습니다. 성태는 황급히 문을 열었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으면 당장 나가. 여기가 무료 숙소야. 집주인은 성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성태는 고개를 숙인 채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 안에 큰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밀린 거 다 드릴게요. 큰 돈. 맨날 그 소리야. 이번 주 안에 안 내면 짐 다 내다 버린다. 집주인은 침까지 뱉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성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굴욕감에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다 너희 때문이야. 너희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어. 성태의 고함에 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은은 동생들을 뒤로 감싸며 몸을 떨었습니다. 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직 12살에 불과한 그가 어른에게 대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태는 한참을 고함을 지르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가은은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봄을 꼭 안아주며 가은은 괜찮다고 언니가 지켜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가은 자신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가은은 엄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옥탑방을 떠날 때 챙겨온 작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성태가 가져가지 않은 것들, 사진 몇 장과 편지 몇 통,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은은 어두운 방 안에서 휴대전화 불빛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엄마가 밝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시절 엄마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대한 빌딩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단정한 양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린유통 본사 인턴 첫 출근 날. 서린유통? 가은도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형 백화점과 마트를 운영하는 거대 기업. 엄마가 거기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낡은 사원증이었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은 긁혀 있었지만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이름 옆에는 서린유통 본사 회장 비서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 비서실. 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엄마와 그 중년 여성이 함께 찍은 또 다른 사진. 이번에는 두 사람이 더 가까이 서 있었고 중년 여성의 손이 엄마의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가은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 검은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절대 쓰지 말라고 했는지 모든 것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단순한 마트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무언가가 있었고 그 무언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커졌습니다. 대기업 회장과 함께 사진을 찍을 정도의 관계였다면 왜 엄마는 그토록 힘들게 살았던 걸까요? 왜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걸까요?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끝까지 혼자 버텼던 걸까요? 가은은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아직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성태가 집을 비우는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이틀, 사흘씩 나타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텅텅 비어갔고 가은은 근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준호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아이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저녁 무렵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에야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고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복 단추 몇 개가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랬어? 가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동네 애들이랑 좀 붙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걔들이 우리 엄마 욕했어. 죽은 엄마 욕하길래 참을 수가 없었어. 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동생이 엄마를 지키려고 맞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가은은 젖은 수건으로 준호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가만히 앉아 누나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봄은 오빠의 얼굴을 보고 울었고 준호는 그런 막내에게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태는 점점 더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었고 돈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깊어지고 있었고 반지하의 추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방 깊숙이 숨겨둔 검은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끝장날 때만 쓰라던 그 카드. 지금이 그때일까요? 아니면 아직 더 버텨야 할까요? 가은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발목 높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밤이었습니다. 가은은 동생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성태가 오랜만에 집에 나타났는데 양손 가득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와 피자 한 판, 그리고 콜라까지. 아이들이 반지하에 온 이후로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이모부가 맛있는 거 사왔다. 많이 먹어. 성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정했습니다. 가은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배가 고팠던 봄과 준호는 이미 치킨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부. 봄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태는 그런 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지만 봄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먹기 시작하자 성태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치킨을 뜯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여러 장. 가은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성태가 웃고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 먹는다, 잘 먹어. 이모부가 잘 챙겨줄게. 성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투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요. 저녁이 되자 성태는 갑자기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가은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좋은 데로 가는 거야. 거기서 며칠 지내다가 새 집으로 이사할 거야. 빨리 준비해. 아이들은 얼마 없는 짐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은은 검은 카드가 든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지만 성태의 재촉에 일단 따라 나섰습니다. 성태의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커다란 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진 건물 앞에서 성태는 아이들을 내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이모부가 표 바꿔올게. 30분만 있으면 돼. 성태는 그렇게 말하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은은 동생들과 함께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은 졸린 눈을 비비며 언니에게 기대었고 준호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성태는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은은 성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2시간, 3시간. 밤은 깊어갔고 터미널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자정이 넘자 터미널 안의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이 바닥을 쓸기 시작했고 경비원들이 노숙자를 내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태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 치킨과 피자는 마지막 식사였다는 것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들은 자신이 아이들을 잘 돌봤다는 증거로 쓰려 했다는 것을, 버려진 겁니다. 자신들은 버림받은 겁니다.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봄은 언니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들어 있었고 준호는 불안한 눈으로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모부 안 오는 거지?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2살 소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 남자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끼리 버텨야 해.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터미널 청소 반장이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임경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뭐해? 노숙은 안 돼. 부모님 어디 계셔? 가은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이모부가 표 바꾸러 갔는데 아직 안 오셔서요.
임경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옷차림, 지친 얼굴, 그리고 너무 적은 짐. 한눈에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모부가 누군데? 연락처 줘봐. 내가 전화해 볼게. 가은은 성태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임경자가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임경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유기 아동 같은데. 그 말에 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보호시설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생들과 떨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모부가 곧 오실 거예요. 저희 괜찮아요. 가은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경자는 이미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봄이 데리고 가. 내가 시간 벌게. 준호는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임경자가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서.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터미널 안쪽으로 뛰어들어갔고 임경자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가은은 잠든 봄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봄아, 일어나. 우리 가야 해. 봄은 잠에 취한 채로 눈을 떴습니다. 가은은 봄의 손을 잡고 터미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터미널 뒤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가은은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준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봄을 두고 동생을 찾으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은 봄을 뒤로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다가온 것은 준호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지만 무사한 모습으로. 누나, 따돌렸어. 준호의 말에 가은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터미널 주변을 벗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밤새 걸었고 공원 벤치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경비원에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낮 아이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어젯밤 먹은 치킨이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가은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봄이 멈춰 섰습니다. 언니, 배고파? 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가은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가장 싼 삼각김밥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1,200원.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하나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진열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은은 불길한 예감에 동생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하지 마. 하지만 준호는 이미 빵 하나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편의점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 뭐해? 훔치려고. 준호는 빵을 내려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직원이 달려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안 훔쳤어요. 그냥 본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경찰 부른다. 소란이 벌어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은은 봄을 데리고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생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가은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울먹이는 가은과 겁에 질린 봄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만이다. 다음에 또 이러면 진짜 신고한다. 가은은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며 동생들을 데리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준호가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빵 하나 살 돈도 없다니.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끌어안아줄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기온은 더 떨어졌고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있었습니다. 언니 추워. 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은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봄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봄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 세 남매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검은 카드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것. 정말 끝장날 때만 쓰라던 그것. 지금이 그때일까요? 아니면 아직 더 버텨야 할까요?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봄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밤새 열이 올랐고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가은이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봄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봄아, 정신 차려. 언니야, 봄아.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도 놀란 얼굴로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신분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경찰에 넘겨질 것이고, 결국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은은 봄을 업고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연 약국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약사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동생이 열이 심해요. 가은의 다급한 목소리에 약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봄의 상태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건 약국에서 해결할 수준이 아닌데 병원 가야 해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가은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일하러 가셔서요. 일단 해열제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약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옷차림, 지친 얼굴, 그리고 등에 업힌 아이의 심각한 상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는 눈치였습니다. 해열제는 줄 수 있는데 이 정도 고열이면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 있어야 해요. 병원 가서 제대로 진료받으세요. 약사는 일반 해열제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가은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남은 돈은 1,000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약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요. 약사는 한숨을 쉬더니 결국 약을 그냥 건네주었습니다. 이번만이에요. 빨리 병원 가요. 가은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약국을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가서 봄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봄은 약을 삼키자마자 다시 토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빈속에 약만 들어가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끝이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봄이 위험했습니다. 두 갈래 길 어디로 가도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찰차는 공원 앞에서 속도를 줄이더니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안에 탄 순경이 창밖으로 공원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은은 봄을 꼭 안은 채 벤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찰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이러다 봄이 진짜 큰일 나. 알아.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할 건데. 그냥 이렇게 봄이 죽게 내버려 둘 거야. 준호의 말에 가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카드 있잖아. 엄마가 준 그 검은 카드. 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가 그 카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날 밤에 봤어. 누나가 가방에 숨기는 거. 그거 뭔지 몰라도 돈 되는 거 아니야? 그것 써. 가은은 망설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끝장날 때만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무엇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등에 업힌 봄의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막내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봄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의 신념과 동생의 생명. 그 사이에서 가은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은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곳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무광의 표면이 흐린 아침 햇살 아래서도 빛을 흡수하듯 어둡게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써보자. 가은은 결심했습니다. 봄을 업고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가은은 유품 상자에서 봤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서린 유통, 엄마가 일했던 곳, 그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 카드가 거기서 온 것이라면 거기 가면 무언가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린 백화점, 거기 가볼 거야. 아이들은 지하철역을 찾아 걸었습니다. 가은은 봄을 업은 채 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교통카드에 얼마간의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지친 얼굴로 아픈 아이를 업은 소녀. 사람들은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와 묻지 않았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울 도심의 번화가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서린백화점의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깨끗한 유리창, 그리고 고급스러운 쇼윈도. 아이들이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가은은 봄을 업은 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경비원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가은의 행색이 이곳과 맞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 1층 식품관으로 내려갔습니다. 화려하게 진열된 음식들 사이를 지나 가장 구석에 있는 도시락 코너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도시락들 중에서 가장 싼 것을 골랐습니다. 4,900원짜리 어린이 도시락이었습니다. 가은은 도시락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카드가 진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각 플라스틱에 불과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도시락을 찍고 금액을 말했습니다. 4,900원입니다.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들더니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번호도 이름도 없는 이상한 카드였으니까요. 하지만 직원은 별말 없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은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준호도 긴장한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에서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가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카드가 승인되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이 검은 카드가 진짜였던 겁니다. 하지만 가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계산대 옆에 모니터에 무언가가 떴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품관 계산대 3번, 특수 알림 발생. 보안팀 확인 바랍니다. 그 순간 서린유통 본사 최상층에서는 한 통의 알림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휴면 상태였던 특별관리 카드가 재활성화되었다는 알림. 그리고 그 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생체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된 혈연 정보와 일치한다는 보고. 서울 논현동 초고층 빌딩 꼭대기의 전용 펜트하우스에서 한 여성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7살의 서경옥 회장. 백발이 섞인 단정한 머리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백화점 식품관 계산대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소녀가 아픈 아이를 업고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소녀의 얼굴에서 경옥은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경옥의 입술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5년 전 집에서 내쫓은 딸.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딸. 그 딸의 얼굴이 화면 속 소녀와 겹쳐 보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 장태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2살의 그는 경옥 회장을 오래 모셔온 측근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간다. 차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장태문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경옥은 다시 한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눈빛에서 딸의 눈빛이, 딸의 고집이, 딸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경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트를 집어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한편 백화점 식품관에서는 검은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들이 계산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불길한 예감에 봄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이 카드가 불러온 것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일까요? 가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본 순간 가은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셋이 계산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가은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봄을 더 꽉 껴안았고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어. 가은의 입에서 작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 아이는 식품관 통로 사이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거기서요. 도망가지 마세요. 하지만 가은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잡히면 안 된다는 직감뿐이었습니다. 경찰에 넘겨지고 동생들과 떨어지게 될 거라는 공포가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식품관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들어섰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는데 봄이 가은의 등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고열에 지친 아이가 의식을 잃은 겁니다. 봄아, 봄아. 정신 차려. 가은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은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계단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봄을 품에 안았습니다.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누나, 어떡해? 봄이가 이상해. 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도시락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산은 했지만 봄에게 먹이지도 못했습니다.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떠서 봄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봄아, 밥 먹어. 응. 한 입만. 하지만 봄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이에게 밥을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밥알이 봄의 입가에 묻었고 가은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봄아. 언니가 미안해. 가은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엄마도 없고 도와줄 어른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비상계단 문이 열렸습니다. 가은은 움찔하며 봄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들어온 것은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노년의 여성이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단정한 머리, 날카롭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린 눈빛. 그 뒤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가은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준호가 누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노년의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이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가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아주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걸까요? 노년의 여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가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무언가를 찾듯이 서연이 닮았구나. 그 말에 가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왜 엄마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누구세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년의 여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서경욱이야. 서린유통 회장이고 그리고 내 엄마의 엄마야. 너희들의 외할머니지.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외할머니. 가은은 외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친정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은이 알기로 엄마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한테는 가족이 없어요. 가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버린 거야. 경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전이었어. 서연이가 23살 때였지. 그 애가 임신을 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구나. 나는 지우라고 했어. 내 딸이 미혼모가 되는 건 용납할 수 없었거든. 경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거부했어. 이 아이를 낳겠다고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 했지. 나는 화가 났어. 내 말을 듣지 않는 딸이 미웠어. 그래서 내쫓았어.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내 딸이 아니라고 소리쳤지. 가은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 속의 아이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경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떠난 후로 나는 후회했어. 매일 밤 그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 찾으려고도 했어. 하지만 서연이는 완벽하게 숨었더구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 애의 자존심이 그랬겠지. 한 번 버린 엄마한테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거야. 경욱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가은이 유품 상자에서 본 것과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카드는 내가 서연이한테 준 거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든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하지만 서연이는 끝까지 쓰지 않았어. 그 애의 고집이, 그 애의 자존심이 이 카드를 쓰지 못하게 했겠지. 경욱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이가 죽었다는 걸 오늘 알았어. 카드가 활성화되면서 시스템이 서연이의 사망 기록을 보여주더구나. 내 딸이, 내가 버린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경욱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위엄도 냉정함도 모두 사라진 한 명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무너진 노인이었습니다. 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버린 사람, 엄마가 그토록 힘들게 살아야 했던 이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피부치, 자신의 외할머니, 준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와서 울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엄마는 당신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와서 할머니라고요. 준호의 말에 경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할머니라고 하겠니? 하지만 제발 이것만은 받아줘. 경욱이 뒤에 서 있던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서실장 장태문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지금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그의 말에 가은이 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는 막내. 이마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보다 봄의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가은은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든 지금 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들 뿐이었습니다. 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당연하지. 내 손녀야. 내가 반드시 살릴 거야. 경욱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 봄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봄을 안아들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팔에 안긴 아이는 너무나 가볍고 작아 보였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귀빈병동으로 연락해뒀습니다. 장태문이 말했습니다. 경욱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가은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백화점 뒷문으로 나가자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욱이 먼저 타고 아이들이 뒤따라 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경욱은 봄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은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막내구나. 이름이 뭐니? 봄이요. 한봄. 봄. 예쁜 이름이네. 서연이가 지었겠구나. 경욱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가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노숙자처럼 떠돌던 자신들이 지금은 재벌 회장의 차에 타고 있다니. 준호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경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경욱은 그런 준호를 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해. 천천히 알아가자꾸나. 차는 빠르게 달렸고 곧 대형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봄은 곧바로 응급 처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은 응급실 앞 복도에 서서 봄이 실려 들어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욱이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걱정 마. 최고의 의료진이 있어. 봄이는 괜찮을 거야.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왜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안 찾으신 거예요? 경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찾지 않은 게 아니야. 찾지 못한 거야. 그리고 설령 찾았더라도 서연이가 나를 받아들였을지 모르겠구나. 그 애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 경욱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달라. 너희만큼은 내가 지킬 거야. 서연이한테 하지 못한 것을 너희한테는 해주고 싶어. 가은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뿐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 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수락인지 체념인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봄은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병원 귀빈 병동의 하얀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뜬 아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낯선 사람들. 하지만 침대 옆에 앉아있던 가은의 얼굴을 보자 봄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언니, 봄아, 정신이 들어. 어디 아픈 데 없어? 가은은 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흘 동안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가은의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눈을 뜨자 그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고열은 완전히 내렸고 탈수 증상도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며칠만 더 입원하면 퇴원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경욱은 병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눈을 뜨는 것을 보며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사이 법무팀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 유선아는
48살의 단호한 여성이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었죠. 경욱의 지시를 받은 유선아는 최성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CCTV를 확보했습니다. 최성태가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유선아가 경욱에게 보고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성태는 아이들을 벤치에 앉혀두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금융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윤서연 씨 명의의 보험금과 저축금이 모두 최성태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아이들 명의의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잔액은 0입니다. 경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아이들의 보호자 행세를 하며 모든 것을 빼앗고 버린 겁니다. 고소하세요. 아동유기와 횡령 모든 혐의를 적용해서 끝까지 가세요. 경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체포영장도 발부될 예정입니다. 며칠 후 최성태는 도주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빼돌린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사채업자에게 쫓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뺌을 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성태가 연행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가은은 그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후련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믿었던 자신이, 도장을 찍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누나 말리지 말걸. 가은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우리 모두 속은 거야. 봄이 태어나는 날 경욱은 아이들을 데리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은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정원이 있는 2층 단독주택. 크지만 화려하지 않은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경욱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살 집이야. 호화로운 곳보다 이런 곳이 좋을 것 같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거실에는 포근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무언가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경욱이 직접 미역국을 끓여놓은 겁니다. 어서 앉아. 밥 먹자. 경욱이 식탁으로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쌀밥과 미역국, 그리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욱은 직접 밥을 퍼서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밥그릇에는 밥이 고봉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그동안 굶었잖아. 경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은은 그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것과 같은 고봉밥. 엄마가 끓여주던 것과 같은 미역국.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집밥의 온기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봄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맛있어. 그 한마디에 식탁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준호도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고 가은도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욱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칠 후 경욱은 가은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인천의 그 언덕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는 언덕 꼭대기, 낡은 3층 건물 위에 옥탑방. 왜 여기로 오신 거예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경욱은 대답 대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옥탑방 문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며 박춘의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어머, 가은이 아니야. 박춘의 할머니는 가은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경욱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경욱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79살 노인 앞에서
허리를 굽힌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연이 어머니입니다. 제가 서연이를 내쫓아서 그 애가 그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셨다면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춘의 할머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경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그렇게 힘들게 산 거구만. 가족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살았던 거구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욱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춘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어쩌겠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이 애들 잘 돌봐요. 서연이 대신. 그 말에 경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욱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춘의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요? 이 옥탑방과 건물 전체를 아이들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편히 사시라고 관리비도 모두 처리해뒀습니다. 박춘의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런 건 못 받아요. 나는 그냥 이웃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경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곳은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그 추억의 일부가 되어주셨으니까요. 가은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외할머니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속죄하려 한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경욱이 가은에게 말했습니다. 원망해도 돼. 나를 미워해도 돼.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는 남은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 거야. 서연이한테 하지 못한 것을 너희한테는 해주고 싶어. 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바라보던 그 바다. 엄마는요, 끝까지 그 카드를 안 쓰셨어요. 차라리 돌아가시는 한이 있어도. 알아. 그게 서연이야. 그 애의 자존심이고 그 애의 방식이었겠지. 그런데 저는 썼어요. 엄마가 끝까지 지키려던 걸 제가 깨뜨렸어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욱은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 카드를 쓴 건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서연이도 그걸 원했을 거야. 정말 끝장날 때 쓰라고 했잖아. 내가 그 순간을 판단한 거야. 서연이가 너를 믿었으니까 그 카드를 맡긴 거야. 가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죄책감이,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경욱이 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외할머니의 품에 안긴 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봄은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았고 준호는 여전히 까칠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은은 서랍에서 검은 카드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끊어졌던 가족을 다시 이어준 달이었습니다. 가은은 카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은은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디선가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봐주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은은 알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검은 카드 속에, 동생들 속에,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게 정말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